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할까 싶어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처음 보는 핸드폰 번호가 찍혀 있더군요. 하지만 문자 내용을 본 저는 그만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고 이진숙께서 별세하시어 부고합니다. 이진숙, 기억에서 지웠다고 생각한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고 부고 문자를 보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출근을 위해 씻고 나온 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 있어? 아유, 사람이 새파랗게 질려있네. 그게 누가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누가? 옛날에 알던 사람. 준비하고 가봐야겠네. 가까웠던 사람이야? 아니, 멀어야만 했던 사람.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 대답 없이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남편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진숙, 그녀는 저의 동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전동서라고 해야 옳겠네요. 저는 전 남편과 사별을 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하지만 편의상 이 글에서는 동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재혼한 지금의 남편은 외아들이어서 제 결혼 생활에 동서는 그 여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기억이 다시금 문자 한 통으로 제 삶에 훅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상가에 함께 가겠다며 연차를 쓰겠다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괜찮다고 하며 남편 출근을 시켰죠. 그리고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에 보낸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문자를 보았어요. 가지 말자. 이미 다 지난 사람이야. 그렇게 혼자 중얼거린 저는 벌떡 일어나 이불 빨래부터 시작해 온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다시 제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듯 저는 닥치는 대로 제 몸을 굴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고단해져도 그 이름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더군요. 대체 왜 또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니, 진수가?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밖은 다시 캄캄해져 있더군요. 퇴근한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상가에는 다녀왔어? 아니,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럼 부조라도 해. 안 가도 되고 부조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저도 모르게 삐져나온 날카로운 말에 남편이 잠시 놀라 있어요. 결혼 이후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예민했나 봐. 미안해, 여보. 아니야. 몸 안 좋으면 오늘은 일찍 쉬어. 고마워. 그렇게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이 되도록 잠에 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을 하고 이진숙, 동서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동서의 마지막을 보면 제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보낼 수 있을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동서의 장례식장은 경기도 북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고 그 안에서도 가장 작은 방이 동서의 상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어 텅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동서의 영정에 국화를 바치고 영정사진을 바라보는데 마치 저를 쳐다보는 듯한 동서의 눈빛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육개장과 소주 한 병을 놓고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부조금을 내고 급하게 상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 남성이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저 혹시 김미연 씨?
그 남자는 자신의 핸드폰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바라보며 묻더군요. 아마도 핸드폰에 제 사진이 있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저는 이 남자가 동서의 남자들이나 전 시동생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싶어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누구신데요? 아, 저 수상한 사람 아닙니다. 자, 이거. 남자가 품에서 꺼낸 것은 명함이었어요. 변호사 노문수. 하지만 명함이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대로 만들면 그만인 거죠. 제가 그동안 동서에게 당한 것이 얼마인데 저 남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고인이 되신 이진숙님께서 살아계실 때 의뢰를 맡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그 의뢰 내용의 주체가 김미연님이셔서요. 이진숙님께서 살아생전에 좀 특이한 의뢰를 부탁하셨는데 하여간 여기 이렇게 서서 이야기할 주제는 안 되고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설명드릴게요. 아니요. 저 지금 이후로 시간 안 되니까 지금 설명 주세요. 다른 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님도 없는 상가에 그 남자의 말을 훔쳐들을 사람은 전혀 없었죠. 유산 문제입니다. 유산이요? 네, 이진수님께서 김미연 씨에게 유산을 남기셨어요. 좀 특이한데 자기 장례식장에 김미연님께서 오신다면 유산을 모두 김미연 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그게 무슨... 저한테 그걸 왜... 동서한테... 아니, 이진숙 씨한테 다른 가족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 이진숙 씨 남편이... 이진숙 씨 남편분인 박현태 씨는 이미 고인이세요. 네? 죽었다고요? 언제요? 왜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죠. 아무튼 유산 상속 절차도 있고 하니 시간 꼭 내셔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아니요. 저 그거 안 받아요. 네? 안 받으신다고요? 네. 저하고는 상관없는 돈입니다. 그러시면 제가 곤란해요. 저는 법대로 유언장을 집행해야 하고, 그리고 고인이 남기신 유산 금액도 상당한데. 그런 건 전 모르겠고, 전 더 이상 이진숙 씨하고 엮이는 게 싫어요. 제가 유산 안 받는다고 하면 끝 아닌가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상속폭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인지하시고 포기를 하시든 하셔야죠. 동산이며 예금 등 합치면 127억쯤 되는데. 127억이요? 그걸 왜 저한테 남겨요? 저야 모르죠. 아무튼 꼭 한번 사무실로 찾아주세요.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한 번은 오셔야 해요. 저는 분명 전달했습니다. 동서의 장례식장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어질어질했어요. 대체 동서가 왜 그 큰 돈을 제게 남겼는지 알 수도 없었죠. 동서를 처음 만난 것은 2003년의 여름이었어요. 당시 저는 지금은 죽은 전 남편과 결혼 생활 중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남편이 가게를 차린다고 신혼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시집에 들어가 살고 있을 때였죠. 그날도 지긋지긋하게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에 물을 뿌리고 있었는데요.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동서를 데리고 왔죠.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4년 차였는데 시동생은 그때까지도 별다른 직업이 없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없었대요. 그러면 시어머님이 혼내기라도 해야 할 텐데 시어머님에게 시동생은 그저 금지옥엽이었어요. 그러니 시동생이 더욱 정신을 못 차릴 밖에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그러시는 이유도 있었어요. 시어머님께서 시동생을 임신했을 때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사고로요.
그러니 시어머님께서 시동생을 혼자 키우며 더욱 애지중지 키우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과는 별개로 시동생은 그저 시어머님 집에 살면서 한량처럼 술 마시고 친구들과 낚시 다니고 빈둥거리는 사람이었죠. 돈이야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끊임없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갑자기 동서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마, 나왔어. 어? 형수님. 인사해, 우리 형수님이셔. 형수님, 여기 저랑 결혼할 사람, 진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이진숙이라고 합니다. 서방님 결혼할 사람이요? 오신다면 미리 말씀을 주시지. 지금 어머님 친구분 집에 나가셔서 없으신데. 죄송해요. 현태 씨가 갑자기. 아니에요. 진숙 씨한테 말한 게. 저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오세요. 반가워요. 저는 김미연이라고 해요. 점심 안 드셨죠? 아직 전이에요. 엄마는 왜 하필 오늘 자리를 비워? 그럼 형수, 점심 좀 부탁해요. 들어가자, 진수가.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킨다고 데려오면서 사전에 약속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래도 손님 맞이를 해야 했기에 일단 저는 급한 대로 이것저것 차려서 시동생과 예비 동서 점심상을 차려주었어요. 시어머님은 그 시절에도 핸드폰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으셨기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보통 친구분 집에 가시면 저녁 즈음에나 돌아오시니 기다릴 수밖에요. 시동생은 점심을 먹으며 반주까지 거하게 마시더군요. 예비 동서는 익숙한 듯 그 옆에서 술잔에 술을 따라주고 있었고요. 곧 시동생은 술에 취해서는 거실에 대자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는 저와 예비 동서가 어색하게 마주하게 되었죠. 보아하니 동서는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으면서 선물 하나 없이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잠시 나가자고 하고는 집 근처 장으로 갔어요. 어머님께서 굴비하고 홍시를 좋아해요. 몇 가지 준비해서 선물로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묻지를 않네. 네? 저녁에 어머님께서 오시면 이것저것 물어보실 테니 그때 들으려고 했어요. 괜히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면 2번 답해야 하잖아요. 진숙 씨, 굴비는 이걸로 살까요? 웃기네. 원래 잘난 척을 그렇게 해요? 쓸데없이 잘난 척하지 말아요. 지금도 선물 안 사왔다고 꼽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현태 씨가 급하게 가자고 해서 빈손으로 온 거예요. 나도 밥 먹고 나가서 어머님 선물 준비하려고 했다고요. 아니, 진숙 씨, 그게 아니라. 하지만 동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는 굴비를 사들고 시댁으로 향하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내가 과연 동서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저녁 즈음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시동생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너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현재 무슨 일을 하냐 라는 질문의 대답을 동서에게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셨습니다. 현태야,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제가 지금 돌아버린 게 아닌 이상 뭔 염치로 내 집에 나타난 거야? 엄마, 왜 그래? 우리 진숙이 무안하게. 괜찮아, 진숙아. 우리 엄마 원래 성격이 좀 세서 말을 험하게 하는 편이야. 속마음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이 녀석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걸 만나? 안 된다.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예미연아, 가서 소금 가져와라. 어머님, 고정하세요. 정말 쪽팔리게 왜 이래? 엄마, 형이 형수 데리고 왔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우리 진숙이한테는 왜 이래?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 어디 부모도 없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애를 데리고 와서는. 뭐? 결혼?
그래,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뭐, 다방에서 일을 해? 아이, 그냥 주방에서 요리 만들고 청소 정도 한 거라니까. 에라이,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네, 맞아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펄쩍 뛰며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동서의 배경 때문이었어요. 동서는 고아의 고등학교 중퇴에 다방에서 일하고 있던 여자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주방으로 들어가 굵은 소금을 가지고 나와 동서에게 뿌리려 했죠. 그 사달은 제가 시어머니 허리를 붙잡고 말리고 나서야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끝은 아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하며 머리 싸매고 누우셨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마는 성격이었대요. 시동생도 집 나가 둘이 애 낳고 살며 자기 엄마 안 보겠다고 강수를 들자 결국 시어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짧게 설명해서 그렇지 이 과정이 약 3달이나 걸렸어요. 시동생은 실제로 옆 동네에 원룸을 잡아 동서와 동거를 했고요. 어쨌거나 시동생은 결국 동서와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그 결혼의 조건을 거셨죠. 분가는 나중에 해. 일단은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집안일들 배워라. 부모도 없는 것이 뭐 배운 게 있겠냐. 내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일단 배우고 내가 허락하면 분가해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그 정신 나간 다방은 당장 그만두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만둘게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현태 아버지, 내가 이딴 며느리 드리려고 현태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나 보. 아이고. 그렇게 동서는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당시 시댁에서 살고 있었기에 그 집에서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가 함께 살게 되었죠. 동서의 순환은 결혼을 함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못하면 당연히 혼이 났고 잘해도 혼이 났습니다. 그냥 매일 혼이 났던 거죠. 나중에 동서를 보니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며 경기를 일으키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신경을 쓰며 챙겨주려 했지만 동서는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그땐 이유를 몰랐어요.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요. 나중에 동서 결혼에 충격적인 비밀을 알고 정말 기겁을 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보통 아침상은 저와 동서가 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른이라 저희 며느리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는 아침밥을 차렸는데요. 그날따라 동서가 방에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아침상 정도는 제가 혼자서 차려도 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신다면 동서는 또 일주일 이상은 시어머니 욕을 달고 살게 뻔했죠. 그래서 조용히 동서 부부가 지내는 방문 노크를 해보았어요. 답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죠. 시동생은 외박을 했는지 방에 없었는데요. 동서는 이미 잠에서 깨어나 있었죠. 동서, 일어났어? 뭐하고 있어? 어서 아침상 차려야지. 어머님 불호령 떨어져. 그게... 하지만 동서는 제 말에도 당황해하며 이불을 붙들고 있을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때 요란하게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죠.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일어나셨다. 동서 어서 준비하고 나와. 큰애야, 작은애는 아직도 안 일어난 거냐? 네? 아니에요, 어머님. 동서 일어났어요. 어서 아침상 준비할게요. 됐다. 현태가 간밤에 네 작은 아버지랑 술 한잔하면서 사고를 친 것 같다. 어서 거기 가봐야 하니까 어서들 준비해라. 얘 준태야,
어서 일어나. 네 동생 사고 쳤다. 아마도 시동생이 간밤에 작은 아버님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폭력 사태에 휘말린 듯 했어요. 남편도 어거지로 일어나 자기 동생인 시동생 욕을 하며 외출 준비를 했죠. 저도 급히 옷을 차려입는데 남편이 저는 집에 남으라고 하더군요. 당신은 집에서 집 지키고 있어. 오늘 11시에 송씨 아저씨 오셔서 창고에 있는 트랙터 가져가실 거야. 아저씨가 대금 주면 잘 챙겨둬. 내가 안 가도 되겠어? 당신이 가서 뭐 할 게 있다고. 다녀올게. 그렇게 집에는 저만 남고 온 가족이 시동생이 있는 파출소로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동서는 방에서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죠. 너는 여지껏 준비 안 하고 뭐 했니? 응? 내 말 못 알아들었냐? 네 서방이 지금 사고 쳐서 파출소에 잡혀 있다고 안 하냐? 저들여 터져서는 어서 빨리 나오지 못해? 네, 어머님. 지금 나갈게요. 그제야 동서가 느그적 일어나 겉옷을 입고는 집을 나섰어요. 저는 가족들을 배웅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남겨진 사람이 저 혼자이니 일단 청소부터 했어요. 저희 부부방 이부자리를 치우고 동서방 이부자리도 정돈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동서가 쉽사리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한 이유를요. 글쎄 동서가 이부자리에 실수를 했었나 봐요. 이불들이 모두 축축하고 지린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모른 척하고 가만두자니 저녁 때 돌아올 시동생이 눈치챌 테고 시동생 성정이라면 자기 아내를 위해 모른 척하기보다는 자기 엄마부터 찾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 동서는 또 시어머니에게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게 뻔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치우자니 또 동서의 그 성격에 부끄러워서 제게 지랄을 할 게 뻔했고요. 결국 고민을 하다가 제가 치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에휴, 그래. 욕을 먹더라도 내가 동서한테 한마디 듣고 말지. 업보다 생각하자. 아휴. 동서 부부 이불만 빨면 좀 이상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불 빨래를 할 때도 되었기에 겸사겸사 저희 부부 이불과 시어머니 이불도 한꺼번에 빨아버렸습니다. 하다 보니 집안 대청소가 되더라고요.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렸고 밤이 되어서야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시동생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넌 이 자식이 그 성격 안 죽이고 사냐? 깜도 안 되는 놈이 왜 덤벼서는 쥐어 터지냐? 아이씨, 그만 좀 해. 그 새끼가 술 마시는데 계속 꼬라보잖아, 기분 더럽게. 그래서 그냥 좋게 말했다니까? 쳐다보지 마시라. 그런데 다짜고짜 그놈이 주먹을 날린 거야. 좋게 말하긴 눈깔 파버리기 전에 꼬라보지 말라고 했다며. 너 때린 그 아저씨 몸을 보니까 너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아이고 그만 좀 해라. 네 동생이 술 한잔 하다가 실수 좀 했는데 사람을 때린 놈이 잘못이지 네 동생이 잘못이냐? 응? 큰아가 이게 다 뭐냐?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가 제가 해놓은 이불 빨래를 보시고는 놀라하셨어요. 아, 이제 곧 겨울이라 여름 이불은 정리해서 넣으려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다 빨아두었어요.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시키려고 했는데 네가 알아서 했구나. 내가 이래서 널 예뻐한다. 당신도 참. 왜? 며느리 한 명 더 집에 들어오니까 위기의식 느껴? 뭘 시키지도 않은 걸 힘들게 해. 그나저나 송씨 아저씨 왔었지? 낮에 오셔서 가져가셨어. 대금은 어머님 화장대 서랍에 넣어뒀어. 형님. 왜 동서? 혼자서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응. 동서도 고생했을 텐데 들어가 쉬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동서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바뀐 게요. 며칠 뒤 남편이 새벽 근무가 잡힌 날이었어요.
동서가 늦은 밤에 저희 부부방으로 찾아왔죠. 그것도 쟁반에는 제가 좋아하는 곶감과 저녁에 먹었던 전들을 한가득 가지고요. 동서, 이게 다 뭐야? 형님이랑 한잔 하려고요. 짜잔! 세상에, 동서 치마 속에는 시동생이 선물로 받아 아껴둔 양주까지 한 병 있더라고요. 어머, 동서, 어머니 마시면 우리 줄초상 치러. 걱정 마세요. 어머님 초저녁에 드라마 보시고 이미 잠자리 드셨어요. 오늘은 우리 며느리들끼리 술 한잔 해요. 아주버님도 내일 아침에야 들어오실 거고 현태 씨도 친구 만난다고 청주 가서 오늘 들어올 일 없어요. 그래도 난 너무 불안한데. 어떻게 마셔볼까? 그래요. 설마 어머님한테 걸린다고 정말 죽기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결혼 이후 처음으로 동서와 술 한잔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서의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듣게 됐죠. 좀 안타까운 배경을 가진 사람이란 것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저번 이불 사건 고마웠어요. 그것 때문에 빨아주시고 숨겨주신 거죠? 어? 무슨 말이야? 난 그냥 어머님 말씀처럼 계절 바뀌어서 농에 이불 넣기 전에 한 번 다 빨아둔 거야. 됐어요. 저도 눈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잘하는 건 없어도 눈치는 좋아요. 왜 잘하는 게 없어? 요리도 잘하더만. 난 깜짝 놀랐어. 어머님도 동서 요리 실력만큼으로는 구박 안 하시잖아. 다 다방에서 욕 처먹으면서 배운 거죠 뭐. 전 사실 고아원에서 살다가 거기 나와서는 다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고아원도 그렇고 다방 언니들도 그렇고 다들 집분이 몰라요. 그래?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어? 전혀요. 거기는 다들 자기 살겠다고 지 옆 사람 통수 치려는 사람들만 득실거려요. 아주 눈깔들을 버라이어티하게 굴린다니까요. 언제 저놈 통수를 칠까 이러면서. 정말? 왜들 그래? 다들 친하게 지내면 안 되나? 안 되지. 착하게 굴다간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뒤통수 쳐맞고 요단강 건널걸? 저도 처음에는 엄청 당했어요.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에휴, 그래서 형님도 처음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튼 고마워요 형님. 조금 애잔하더라고요. 제가 동서를 위해 해준 게 고작 이불 빨래 하나였는데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전 살면서 남들에게 그런 배려, 기억도 못할 만큼 많이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동서에게는 그 별거 아닌 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동서의 고맙다는 그 말에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동서의 인생이 가여워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정말 별것도 아닌 남을 위한 작은 배려를 동서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다는 게 그 삶이 너무 고단해 보여서 안타까웠어요. 취했나 보다. 내가 헛소리를 다 하네. 난 이 집에 좋아하는 사람 형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뒤통수 치지 말아요. 나 배신하면 알죠? 죽여버릴 거야. 진짜로. 말을 왜 그렇게 무섭게 해. 그리고 왜 나뿐이야? 적어도 시동생 한 명은 더 있지. 현태 오빠요? 그 오빠가 왜 저랑 결혼한지 알아요? 당연히 동서를 좋아해서.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언니는 그냥 평생 모르는 게 좋아요. 아, 형님인데 언니라고 불러버렸네? 저 형님,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요? 무슨 부탁? 아무도 없을 때는 형님 말고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건 안 되려나? 하긴 동서지간에 언니는 좀 웃기긴 하겠다. 아니야, 언니라고 불러. 제 말에 동서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제 얼굴을 동서는 바라보았습니다.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예쁘긴 하네. 푹 빠질만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도 돼요. 아니지. 알면 다쳐요. 아직은 비밀입니다요, 언니. 그럼
저는 이만 제 방으로 갑니다. 그렇게 동서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잠시 뒤 온 집안에는 고요함과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어요. 취중 진담이었을까요? 아니면 술 기운에 따른 용기였을까요? 다음 날 동서의 행동은 이전과 똑같았어요. 단둘이 있을 때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살갑게 제게 앵기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저를 차갑게 대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죠. 이번 내 생일은 요란하게 하지 말거라. 그냥 집에서 먹던 음식으로 대충 보내자. 매번 생일 챙겨 먹는 것도 이 나이 드니까 달갑지도 않어. 엄마는 맨날 저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진숙이가 진짜 김치에 미역국 하나 내놓으면 얼마나 진숙이를 잡으려고 그러쇼? 저것이? 야 이놈아, 그럼 나도 내 친구들처럼 저 유럽으로 생일 여행이나 보내다오. 해주지도 못할 것들이 말들이 많어. 아무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시어머니의 반어법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있나요? 시어머니의 저 말뜻인 즉슨 그 어느 때보다 대단한 생일잔치를 기대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름 동네에서 큰 뷔페에서 친척들과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초대해서 생일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1년에 한 번 자식된 도리를 해보자 했죠. 그리고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각자 시어머니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준비한 생일 잔치 준비를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잔치에 오신 친구분들을 보실 때마다 자랑을 하셨죠. 얘 순자야, 얘가 내 첫째 며느리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말리고 말렸는데도 얘가 시부모도 부모라면서 효도한다고 이렇게 생일잔치를 준비했다고 하는구나. 아이고 얼굴도 예쁘네. 말자 네가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좋겠다, 좋겠어. 어머님, 이거 동서하고 같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잔치 아이디어도 동서가 다 생각한 거고요. 얘가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한다. 아무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온 너하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둘째하고 생각의 깊이가 같겠어? 괜히 네 공을 남한테 돌리지 말거라. 그게 아니라 진짜 얘가 워낙 똑똑해서 집에서 살림도 다 맡아서 하면서 그 무엇이냐? 불이서? 프리랜서요? 그래. 집에서 그 프리랜서인지 뭔지도 하면서 돈도 벌어온단다. 이렇게 똑부러지는 며느리가 어디 또 있겠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도 네 첫째 반의 반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주 똑부러지는구만.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들을 안 하셨다면 사고가 터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것 자체가 모든 불행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따라 동서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시동생도 워낙 취해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니 많이 마시기도 했고요. 시동생 부부는 모두 술에 취해 식당에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노래방 기기로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적당히 취해서 흥에 겨워 다들 즐기고 있었고요. 그런데 동서가 점점 더 취해가는 게 보였어요. 몸을 가누는 것도 힘겨워 보였죠. 동서, 이제 그만 마셔. 많이 취하겠어. 오늘 같은 날 마시지 언제 마셔요? 그러지 말고 형님도 마셔요. 왜요? 대학 나온 사람들은 술도 안 마셔요? 여보, 우리는 대학도 못 나왔으니까 마셔도 되지? 아닌데. 아주버님도 많이 마시네. 동서, 그러다 실수해. 이제 그만 마시자. 아씨, 기분 좋은데 자꾸 기분 잡치게 할래요? 재수없게. 형님이나 그만 마셔요.
진수가, 뭐해? 네 곡이야. 빨리 분위기 좀 띄워봐. 다들 박수! 얘 현태야, 제 술 좀 그만 마시게 해라. 친척 어르신들도 많은데 적당히들 좀 마셔. 우리 어머니 또 잔소리. 진수가, 술 그만 마셔라. 네 시어머니 잔소리 시작됐다. 그럼 남은 술은 이 불효자가 다 마시겠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상위에서 부르겠다던 동서가 상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죠. 와장창 소리와 함께 동서는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 있던 전골이 시어머니 앞으로 쏟아졌죠. 아, 뜨거! 아이고 뜨거워! 아, 이거 싸! 어디서 술주정이야? 저와 남편이 놀라서 급하게 찬물을 시어머니 치마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전골이 크게 뜨겁지는 않아 시어머니가 큰 화상을 입지는 않으셨죠. 저는 얼른 동서를 살폈어요. 동서도 크게 넘어졌기에 다쳤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벌떡 일어나 웃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망신 1등 공신 둘째 며느리 이진숙, 오늘도 사고 쳤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노래 한 곡 바칠게요. 그러니까 노여움 푸시고 제발 어머님 둘째 며느리도 예뻐 좀 해주세요. 동서, 괜찮아? 안 다쳤어? 그 난장판에 친척분들과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입만 벌리고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늘해졌죠. 동서가 선곡한 노래 반주만 노래방 기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넌 지금 이 상황에 노래가 나오니? 현태야, 쟤 좀 데리고 나가라. 어디 시어미 생일잔치에서 술주정을 부려? 아이고 저저, 하는 꼴을 봐라. 없던 정도 털린다. 당신 그만 못해? 에이씨, 내가 쪽팔려서 그만하고 당장 나가. 내가 후회가 된다. 너 같은 걸 우리 집에 들인 게. 후회가 돼? 왜 이 새끼야? 왜 후회가 돼? 형님 좋아해서 비슷하게 생긴 낯 끼고 사는 게 후회가 돼? 아니면 나랑 그 짓 할 때마다 형님 이름 부르면서 흔들어대던 게 후회가 돼? 미연아 이러면서 나랑 잠자리 했잖아. 아니면 형님이랑 비슷하게 생긴 술집 년 데리고 와서 사는 게 그게 쪽팔려서 후회가 되는 거야? 말해봐. 뭐가 후회가 되는데? 동서, 그게 무슨... 너 안 닥쳐? 들은 그대로라고요. 형님 좋아해서 형님이랑 잠자리 하고 싶어서 비슷하게 생긴 저 데리고 사는 거라고요. 형님한테 풀고 싶은 욕정을 나한테 대신 풀면서. 상상도 못한 충격이었어요. 동서의 폭로에 남편은 참지 못하고 시동생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친척들은 그런 남편과 시동생에게 달려들어 말렸고 동서는 마이크를 어디서 찾았는지 쉼수봉의 사랑받겐 남몰라를 부르며 울다가 웃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멍하게 서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동생은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받아쳤죠. 남편도 시동생에게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동생을 보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 사건 다음 날 바로 분가를 했어요. 집을 구하는 3일간 저희는 호텔방에서 생활을 했고 정확히 3일 만에 남편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지만 집을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동서가 꼴보기 싫다며 친구 집으로 가버리셨고요. 한마디로 완벽하게 박살이 난 시어머니의 생신잔치였고 제 시댁이었고 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 부부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남편의 말이었어요. 당신이 현태한테 먼저 꼬리친 거 아니야? 안 그럼 걔가 왜 당신 얼굴 닮은 여자를 데리고 와?
평소에 당신이 뭔 짓을 했길래 걔가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의심에 남편에 대한 정이 부서져 내리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도 분가를 한 지 한 달 만에 각방을 쓰기에 이르렀죠. 남편은 매일 밤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박살이 난 제 가정을 보며 시동생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방식으로 폭로를 한 동서에 대한 미움도 생겼죠.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면 제게 먼저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동서 역시 피해자이기도 했기에 저는 동서와 대화를 해봐야 했어요. 그러나 동서가 제 연락을 받지 않고 피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2달가량이 지났어요. 더 이상 남편과 대화도 없었고 집에서 마주쳐도 남편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것은 서로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그날 늦은 저녁 저는 남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서로 대화로 풀기 위해서요. 하지만 가게에는 남편이 없었어요. 남편 대신 가게에서 서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죠. 혹시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사모님이세요? 사장님은 아까 동창회에서 만난 여자분이랑 나가셨는데요. 근처 술집에 계실 거예요. 동창회요? 무슨 동창회? 저도 잘은 모르는데 요즘 그 여자분이 자주 오세요. 사장님이랑 되게 친한가 봐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동창회에서 만난 여자라니요. 저는 정신없이 인근 술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가게 인근 술집에서 결국 남편을 찾았어요. 남편은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말한 그 여자와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저와의 일은 없던 것처럼 밝게 웃으면서요. 둘은 내연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둘이 마주보며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앞에 좌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붙어서 주거니 받거니 다정하게 술을 마시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왔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제 마음은 더 차가워졌죠. 당장 술집으로 들어가 남편 동창이라는 여자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 친 다음 남편 정강이도 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참았어요. 사람이 극도로 분노를 하자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그 순간 남편은 이미 제게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증거를 마련해서 이혼을 하는 게 우선이었죠. 1시간을 넘게 술집 밖에서 그 안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틈틈이 그 여자 손을 잡고 볼에 뽀뽀를 하고 난리더군요. 추운 날씨에 기다림이 힘들었지만 남편 놈을 어떻게 죽일까 상상하며 참았어요. 결국 남편과 그 여자가 계산을 하고 가게에서 나오더군요. 적당히 거리를 두며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패딩에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멀찍이 떨어져 남편을 따라가니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하긴 술도 취했겠다 그 여자한테 달아올라 주변은 보이지도 않았겠죠. 역시나 남편과 그 여자는 2차로 모텔을 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혼의 증거 자료로요. 남편과 그 상간녀는 정확히 2시간 14분 있다가 모텔에서 나오더군요. 아직도 그 시간이 기억이 나요. 저는 모텔 문으로 걸어 나오는 그 상간녀 정강이를 후려차버렸어요. 아! 뭐야! 모텔 입구가 내리는 눈으로 미끄러워진 상태여서 상간녀는 바로 길거리에 발라당 엎어져 버렸죠. 남편이 급히 달려와 상간녀를 일으키려 하기에 남편도 발을 걸어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네 동생 그렇게 욕하더니 너는 뭐가 더 대단해? 불륜이나 하고 다니는 쓰레기 새끼야. 미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야, 아니 이 미친년이 누구야 대체? 누구긴 누구야. 이 쓰레기 새끼 마누라다. 남의 남편 꼬셔서 모텔이나 들락거리는 거사. 너희 둘 다 쓰레기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남편 뺨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에게 분풀이를 하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왔어요. 바로 현관문 비번을 바꿔버려 남편 못 들어오게 하고 이혼을 준비하려고 했죠. 남편이 어느새 저를 따라왔는지 집으로 달려 들어오더군요. 너 진짜 미쳤구나. 미행한 거야? 아주 가지가지를 한다. 미친 건 너지.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참 말도 뻔뻔하게 한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너나 네 동생이나 참들 추잡하다.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하자. 나도 더는 못 참겠어. 네가 내 동생한테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아. 웃기고 있네. 네 동생이 나한테 그 더러운 욕정 품고 있었던 걸 내 탓으로 돌려? 너도 마찬가지야. 개쓰레기들. 그렇게 저희는 대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소송이혼을 불사했어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리고 저는 잘 마시지도 않는 술을 찾아 마시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잠에서 깼는지 모르겠어요.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전화기가 계속 울리더군요. 받을 기운도 없어 무시했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간신히 눈을 떠서 핸드폰을 보았는데 모르는 번호였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김미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남편분인 박춘태 씨, 새벽 3시경에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시신 인도 절차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시어머니는 장남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마다 병원으로 실려가셨다가 다시 오시기를 반복하셨죠. 시동생과 동서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은 집을 나가 새벽까지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고 하더군요. 포장마차 사장님 증언에 의하면 남편은 울면서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경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대요. 골목길에서 누군가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샅샅이 조사했어요. 범인은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남자였어요.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끝에 범인을 체포했는데 놀랍게도 그 범인이 시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시동생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아들의 죽음도 모자라 둘째 아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다시 쓰러지셨어요. 이번엔 정말 위독하셨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끝내 둘째 아들의 면회도 거부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장에는 동서가 나타났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까지 낀 모습이었습니다. 동서는 영정 앞에서 절을 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시동생의 만행을 폭로한 그날의 이야기들을 말했죠. 동서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언니, 오랜만이네요. 아,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 많이 힘드셨죠? 그쵸? 아니, 힘들었겠네요.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도 죽고. 동서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당당한 모습으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동서, 넌 어떻게... 아주버님이 그년이랑 모텔 들락거리는 거 저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1년 전부터? 아니다. 더 됐나? 하여간 꽤 됐죠.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때를 기다렸죠. 저는 동서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주버님 죽은 날이요. 사실 제가 현태 오빠한테 살짝 귀띔해줬어요. 아주버님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미쳐서 날뛰더라고요. 오빠가 눈이 뒤집어져서요. 그래서 제가 진정하라고 술 줬어요. 그러니까 현태 오빠가 벽나발로 불고 막 울면서 집 나가는데 아주 장관이었어요. 너 일부러 그런 거야? 전 그냥 말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형 머리를 쪼개버렸더라고요. 대단한 사랑 아닌가요? 형수를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해서 매일 밤마다 제 얼굴 보면서 언니 이름 부르면서 그 짓을 하고 형수가 배신당한 걸 알자마자 형을 때려 죽여버렸네요. 와, 진짜 로맨티스트 아니에요? 뭐? 넌 대체 왜 그런 인간이랑 결혼하고 이혼도 안 하고 이런 아수라장을 만든 거야? 무슨 원한이 있었어? 이 집에 무슨 원한이? 그냥 이혼했으면 됐잖아. 아니, 애초에 결혼을 안 했어야지. 원한이요? 아니에요. 원한 없어요. 그냥 저도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 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귀찮아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 인생 원래 역 같지. 결혼한다고 좋아질 리가 없지. 이런 인생 뭐까짓 거 한번 다 뒤집어 엎어보자고요. 언니, 재밌죠? 너 정말 미쳤구나. 아쉽게도 멀쩡해요. 미쳤어야 하는데. 그리고 언니,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아주버님 죽었죠? 시어머니도 죽었죠? 현태 오빠는 시어머니 유산 상속자인 형을 죽였으니 상속 결격자가 되었고요. 아시죠? 그게 지금 무슨... 이제 남은 상속자가 누굴까요? 대습 상속자인 며느리들. 바로 우리예요. 언니랑 저.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동산에 현금까지 합치면 8억은 넘어요. 반반 나누면 4억씩. 괜찮은 위자료 아닌가요? 저는 크게 놀라며 동서를 쳐다봤어요. 동서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딴 거지 같은 집구석. 이 정도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매일 쌍욕 먹고 머리채 잡히고 소금 맞고 밤마다 남편한테 그렇게 당하고 이제는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갈게요. 마지막으로 언니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온 거예요. 잘 지내요. 웃어요. 마지막인데. 웃으며 헤어지자고요. 언니. 동서는 웃으며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게 동서의 계획이었을까요? 이후 저와 동서는 각각 시어머니 재산 4억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완전히 다른 동네로 떠났습니다. 이 끔찍한 기억을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동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그 끔찍했던 과거를 묻어두고 5년 뒤 재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를 묻지도 않았고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캐묻지도 않았죠. 2 아이도 낳았어요. 평범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재혼하고 다시 14년이 흐른 지금 갑자기 동서 부고 연락과 127억 유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고민 끝에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번화가 큰 빌딩 안에 있는 으리으리한 사무실이더군요. 김 의원님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진숙님께서 가족도 없으시고 유언으로 김 의원님께 모든 유산을 남기겠다고 명확히 지목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유증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127억을 포기하신다고요? 농담이시죠? 아, 정말이세요? 이건 김미연님이 안 받으시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이진숙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데. 간절히요? 이진숙님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김미연님께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편지 봉투는 고급스러운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언니에게. 이 편지를 보고 있다는 건 그래도 내 장례식장에 와줬다는 거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까? 시어머니 유산 받아서 서울로 올라왔어.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술집 인수했지. 그게 시작이었어. 그 술집을 키워서 팔고 더 큰 술집을 사고 그렇게 10년을 굴렸더니 고급 룸살롱 여러 개를 운영하게 됐네. 돈이 돈을 버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 난 내 말년운이 끝내주게 좋은 줄 알았지. 초년운은 개가 탔으니까. 이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만했는데 웬걸? 한번 팔자 더러운 년은 끝까지 더러운가 봐. 암에 걸렸대. 그것도 췌장암 말기. 돈으로도 못 살린다더라. 우습지? 그렇게 평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제 살만하니 죽네. 죽기 전에 내 돈을 누구에게 줄까 고민했어. 그런데 50년 인생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더라. 딱 한 명 빼고. 내 인생 통틀어서 아무 대가 없이 잘해준 사람 언니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어. 언니랑 헤어지고 아무도 없더라. 언니 생각 많이 했어. 그런데 감히 연락은 못하겠더라. 고마워. 고마웠다는 말을 22년 만에 하네. 더럽게 번 돈이지만 내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지 않고 살아남은 증거야. 언니가 잘 써주길 바래. 그리고 미안해. 언니한테 상처 줘서. 진심은 아니었어. 언니, 잘 살아요. 진숙이가. 동서의 삶이 참 기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아로 태어나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아남으려 했던 거겠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생신날 그 폭로의 순간도 동서가 저를 언니라 부르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날의 밤도 그때 동서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형님은 내 뒤통수 치지 말라는 말이요. 결국 동서가 먼저 제 뒤통수를 쳤지만 그것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어요. 동서가 남긴 그 돈, 상상도 못할 큰 돈입니다. 돈이 탐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동서가 제게 유산을 남긴 이유는 자기가 살다 간 흔적이라고 남기고 싶다는 이유였겠죠. 저라면 그 더러운 돈 옳게 쓸 수 있을 거라 믿은 겁니다.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동서가 살아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겠죠. 언니는 여전히 착하네요. 그래서 손해만 보고 사는 거라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견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